조선의 왕이 한 여인을 15년 짝사랑한 끝에 단 5년의 행복을 얻고 4개월 만에 모자를 모두 잃었습니다. 정조의 이름은 산. 그가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의 이름은 성덕임. 훗날의 의빈 성씨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봉에서 본 그 사람, 실제로는 더 절절했습니다. 정조는 본인의 손으로 그녀의 묘지명을 직접 적었습니다.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반열에 두었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1786년 그 봄과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성덕임이었습니다. 1753년 문력 7월에 태어난 창녕성씨. 아버지는 성윤우라는 이름의 청직이었습니다. 영의정 홍봉한,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장인이자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의 집을 드나들며 살림을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인척도 양반의 정려도 아닌 한 청지기의 딸이 어떻게 임금의 마음을 얻게 됐는지 그 출발은 한 통의 부름이었습니다. 만 8살 무렵 덕임은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저 궁녀로 뽑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잃은 며느리 해경궁 홍씨가 친정에서 직접 데려와 자기 처소에서 길러낸 본방라인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데려온 궁녀, 즉 양딸처럼 곁에 두고 키운 인재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한 여인이 다른 어머니의 손에서 다시 길러진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덕임은 조용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773년 봄, 21살이 된 덕임은 사도세자의 돛딸인 청양군주, 청성군주와 함께 한글 소설 곽장양문록 10권 10책을 붓으로 옮겨 적습니다. 6명이 나누어 적은 그 두꺼운 책에는 지금도 의빈 글씨라는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청지기의 딸이 군주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붓을 잡았던 것입니다. 단순한 시중드는 궁녀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소년이 어머니의 처소를 자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외롭게 자란 새손,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만 14살이 된 그의 시선이 같은 처소의 한 여인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그렇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살의 시선이 어떻게 한 임금의 마음을 15년이나 붙들게 됐는지 그 시작은 한 번의 거절이었습니다. 1766년 영조 42년의 일이었습니다. 세손사는 15살이었고 덕임은 14살이었습니다. 한 해 전부터 어머니 해경궁의 처소에서 마주치던 두 사람 사이에 결국 세손이 먼저 마음을 꺼냈습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 다오. 임금이 될 사람이 한 궁녀에게 건넨 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정조가 훗날 자신의 손으로 적은 어제의 빈 묘지명에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전이 아직 귀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에 감히 명을 따를 수 없다며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내전. 정실인 왕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왕후가 아직 자식을 보지 못했으니 자기가 먼저 임금의 자식을 갖는 일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실에 대한 우애였습니다. 여기서 효의 왕후가 어떤 사람인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효의 왕후 김씨는 1753년생, 덕임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9살에 세손빈으로 간택되어 입궁했고 평생 후사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덕임은 살아있는 동안 효의 왕후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궁궐 안에서 자랐고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덕임이 세손의 청을 거절한 자리에는 그 자매를 향한 마음이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손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그 사이의 시간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정조의 삶이 결코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살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었고 영조 밑에서 외로운 세손 시절을 견뎠습니다. 1776년, 마침내 보위에 올라 임금이 되었지만 즉위 직후 권력은 외척 홍구경의 손에 흘러갔습니다. 1778년 홍구경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가 후궁으로 들어왔으나 1년 만에 급사했고
1780년에는 횡포가 극에 달한 홍구경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권력의 격동이 휘몰아치는 사이에도 정조는 한 여인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직접 적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비는 후궁의 반열에 든 지 20년이 되는데 1766년 그날부터 의빈이 세상을 떠나는 1786년까지 정확히 20년입니다. 정식 후궁이 된 시간을 헤아린 숫자가 아닙니다. 임금의 마음 안에 후궁으로 자리한 시간을 헤아린 숫자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손이던 산은 이제 만 30의 임금이 되어 있었고 14살의 덕임은 29의 궁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조는 즉위 직후 동생 원빈 홍씨를 잃었고 권신 홍구경을 내치는 벽동기를 견뎠으며 1780년에 이르러 화빈 윤씨를 새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임금은 다시 한번 청합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제의 빈묘지명에 정조 본인이 적은 그대로입니다.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 고사하니 정조는 두 번째로 거절당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유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씨를 모시는 자리가 비어있는 한 자신은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한 사람의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조는 모든 양보를 그녀의 뜻에 맞춰왔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채근하지 않았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그렇게 기다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사 앞에서 양보 끝에 처음으로 카드를 꺼냅니다. 사료는 그 장면을 짧고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내가 그 하인을 꾸짖고 벌함에 비로소 명을 따랐다. 정조 본인의 손으로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적은 문장입니다. 한 여인을 향해 임금이 처음으로 강하게 행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결심이었고 양보의 끝이자 15년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환희는 두 해 뒤에 있었습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의 한 처소에서 의빈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아이였습니다. 정조의 만 30, 임금이 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훗날의 무뇨세자입니다. 화빈 윤씨가 30개월에 가까운 상상임신으로 궁중을 가득 채웠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거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마침내 후사를 보았고 임금은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출산 직후 의빈은 정삼품 소용에 봉해졌고 5달이 지난 1783년 2월에는 정일품빈으로 진봉되며 의빈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후궁 풍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더 오를 곳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처음 새손이 그녀를 본 14살에서 두 번의 거절과 한 번의 강수와 한 명의 아이를 거쳐 한 궁녀는 정일품빈이 되었습니다. 15년의 짝사랑 끝에 마침내 시작된 가족. 정조와 의빈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5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잠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료를 따라가는 진짜 역사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잊혀질 뻔한 인물들을 찾아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끝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1782년 가을부터 1786년 봄까지 정조와 의빈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5년이었습니다. 그 5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조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빈 묘지명에서 정조는 의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다. 임금이 사망한 후궁의 외모와 성품을 직접 한 줄 한 줄 적어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이어집니다. 길쌈에 능하고 요리에 능했으며 붓글씨 솜씨는 범상한 수준을 넘었다. 21살에 곽정양문록을 필사하던 그 손이 이제는 정조 앞에서 차를 끓이고 음식을 차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차와 책과 요리가 함께 있던 참기름 신혼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 신혼의 한쪽 끝에는 늘 효의왕후가 있었습니다. 정조가 가장 길게 기록한 부분은 의빈의 외모도 재능도 아닌 효의왕후와의 관계였습니다. 어제 의빈 묘지명은 분명히 적습니다. 첩이 사랑을 받으면 정실을 모함하기 마련인데 둘 사이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평생 자매처럼 돈독하였다. 보통 호궁이 임금의 처다들을 낳으면 중전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의빈은 14살 첩 거절의 이유 그대로 5년의 행복 안에서도 효의왕후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효의왕후 또한 응답했습니다. 후궁 소생의 원자는 중전의 양자로 입적시키는 것이 예법이었지만 효의왕후는 그 양육권을 의빈에게 양보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우게 한 것입니다. 1766년의 거절이 1783년의 우애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행복에는 한 번의 그늘이 스쳤습니다. 1784년 음력 5월 9일 의빈은 옹주를 낳았으나 그 아이는 사흘 만인 5월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 같은 해 음력 8월 2일 창덕궁에서 문효세자의 책봉식이 거인됩니다. 만 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세자가 책봉되는 그날의 풍경은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이라는 팔폭병풍에 고스란히 담겨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가 외친 만세 소리가 그 병풍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차와 책으로 시작된 5년이 이제 한임금의 가장 환한 그림으로 정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1786년 봄, 의빈은 셋째를 가진 만삭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과 가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행복은 5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786년 봄, 한성에는 홍역이 돌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전국이 같은 병에 휩쓸렸고 궁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월 16일 무렵 문효세자의 몸에 붉은 발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의빈은 첫 아이의 머리맡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86년 5월 11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미시 창덕궁의 한 처소에서 작은 숨이 멎었습니다. 정조실록 21권은 단 한 줄로 적었습니다. 왕세자가 창덕궁에서 홍하였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더 보탤 수 없는, 더 보태서는 안 되는 한 줄이었습니다. 5살의 아들, 정조가 만 30에 처음 얻은 아이, 1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안았던 첫 자식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정조 본인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문효세자 행장의 한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도중에는 믿게 되었으나 끝내는 또 아득하여 꿈인 듯 참이 아닌 듯 하였다. 한 임금의 슬픔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흐릿한 정신이 그 문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심하고 믿고 다시 아득해지는 그 짧은 단계를 정조는 자신의 손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윤 7월 19일 한성부 율목동, 지금의 용산구 효창동 자리에 효창묘가 조성됩니다. 5살 아이의 무덤이었습니다. 후궁 소생의 어린 세자에게 보성과 그리 멀지 않은 자리를 내어준 것은 정조가 직접 챙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의빈은 5살 아들을 묻고 뱃속에 둘째 아이를 품은 채 그해 여름과 초가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임신 9개월. 출산을 코앞에 둔 어머니가 첫 아이의 상복을 입은 채로 넉 달을 보낸 것입니다. 그 넉 달 동안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86년 9월 14일 다시 미시. 이번에는 창덕궁 중의당이었습니다. 의빈이 조라였습니다. 향년 34세. 뱃속의 둘째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5살 아들이 떠난 지 정확히 4개월 만에 어머니가 만삭의 아이를 안은 채로 같은 시간대에 떠난 것입니다. 5세, 4개월, 34세, 그리고 뱃속에 9개월. 한 가족의 운명이 4개의 숫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인을 두고 기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정사인 정조실록 22권, 1786년 9월 14일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했을 때 출산할 딸을 기다려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하였다. 어제 의빈묘지명과 이재난고가 남긴 증세도 일관됩니다. 출산달에 기력이 가라앉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지가 강직되고 명치가 아팠다는 기록입니다. 현대의학의 임신중독증 양상과 합치합니다. 정사 기록상 사인은 임신 중 발병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풍문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언문교지에는 의빈과 문효세자의 증세가 처음부터 개의하였다며 독사를 거론한 대목이 있고 내건 한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풍문 수준이었고 정사에 오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정사 확정은 없습니다. 본 영상은 그 경계를 흐리지 않습니다. 정사는 임신 중 발병이라 적었고 야사는 독사를 의심했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분리해둡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1786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후 14년을 더 살았고 매년 그녀를 위해 직접 글을 썼습니다. 의빈이 떠난 뒤 정조는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정조는 매년 그녀의 재상날이 돌아올 때마다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어제 의빈묘지명, 디지털 장서각 문헌번호 K25102. 어제 의빈 치제제문 K25054. 그리고 1786년부터 1789년까지 3년상이 끝날 때까지 매 제삿날마다 정조가 친히 적은 어제 의빈 3년 내각제축문. 이 모든 기록은 정조가 자신의 손으로 적은 것입니다. 신하에게 맡기지도 대피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임금이 한 후궁을 위해 이만큼의 글을 직접 남긴 일은 조선 원조 500년을 통틀어 흔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의 의빈묘지명의 한 대목은 이렇게 흐릅니다. 참 슬프고 또 슬프다. 너는 멀리 떠났으니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죽음을 물리칠 방법도 없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으니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이것은 임금의 격식 있는 추도사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떠나보낸 사람을 향해 토해낸 절규입니다. 데려올 방법도 막을 방법도 따라갈 방법도 없다는 그 세 가지 부정이 한 문장에 겹쳐 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직접 적어 그녀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또 하나의 명을 내렸습니다. 의빈을 문효세자의 묘로부터 정확히 100보, 약 120m 떨어진 자리에 안장하라. 후궁의 신분으로 세자묘 곁에 묻히는 것은 예법의 파격이었지만 정조는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성보 율목동, 지금의 서울 용산구 효창동.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누운 자리에서 백보거리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24년부터 효창원 일대는 일제의 도시계획에 잠식되기 시작했고 1940년 효창원은 공식 명칭이 효창공원으로 격하됩니다. 같은 해 의빈의 묘는 강제로 파헤쳐져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의 후곡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4년 뒤인 1944년 문효세자의 효창원마저 강제 이장되어 서삼릉 의령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묘소는 같은 서삼릉 안에 들어왔지만 직선거리로 약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조가 선수 정한 백보 곁에 두라는 명은 그렇게 일제의 도시계획에 의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흐르던 120m가 2000m로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의빈이 14살을 받았던 첫 수능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혈통이 순조의 자리에 들어섰을 수도 있고 19세기 세도 정치의 그늘이 지금과는 다른 모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2번을 거절했습니다. 효의왕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방송 중인 21세기 대군 부인. 조선이 망하지 않고 입헌군주국으로 이어졌다는 가상 21세기 대한민국을 그린 대체역사 현대극은 바로 그 이프를 상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21세기로 끌고 온 그 가능성을 우리는 200년 전 사료에서 5살에 끊긴 채로 보고 있습니다. 15년의 짝사랑, 5년의 행복, 4개월의 상실, 그리고 14년의 그리움. 한 사람의 30년 인생이 그 4개의 숫자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때 사료에서 잊혀졌고 드라마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정조가 그녀를 위해 직접 쓴 글들은 디지털 장서각 한 구석에 문헌번호로 남았고 그녀의 무덤은 100보에서 2km로 떼어졌습니다. 잊혀질 뻔한 한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이런 진짜 역사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한 임금이 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적은 그 글들을, 그리고 그 글이 끝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을.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 그리고 그 이름을 잊지 않은 한 사람이 정조였습니다.